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이 42세인 남성입니다. 제가 노총각으로 살다가 37세에 결혼했습니다. 친척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겹사돈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걸을 때 많이 불편합니다. 거의 다리를 45도로 굽힌 채로 걷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세 어린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없이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방랑벽이 있는 사람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항상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이동하며 공사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엄마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호적은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따지지 않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모와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항상 동생을 비웃는 말을 내뱉습니다. 걔는 인간이 아니라고 쳐도 맞아요. 동물도 쥐새끼가 아는 척 하는 베비야? 아니, 새끼 하나 있어요. 새끼 곁에 없고 팔도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잖아. 그거야 인간 말이야. 가정에 대한 책임감 없는 인간이란 거죠.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낳은 곳에서 살아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가정의 일원이 되어 행복해했어요. 비록 남편은 1년에 하루 이틀 바라보면서 가족 결속력 덕분에 비록 시아들이 까마득 남편의 여자한테 볼까봐 걱정했지만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어. 고모네는 고기잡이 배를 다스리는데 이 일들을 다 해결해주는 거나마 해결사였어. 제 사촌 중에 형 하나, 누나 둘이 있었어. 누나들은 연장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친하지 않고 형은 친했어. 동갑이었어요. 설령 5개월 차이가 나더라도 서열이 엄격해서 형은 형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일 1시간 전에 태어나도 형은 형이에요. 그치요? 부모님, 고모가 우리 엄마와 저를 보살펴 주었듯이 사촌 형도 아버지 없이 사는 사촌 동생인 저를 보살펴 주었죠. 동네에서 누가 아버지 없는 애 취급을 하고 놀리면 형이 나서서 싸워주는 건 기본이었고 뒷산에 식물을 채집하러 갈 때도 여름방학 숙제로 산으로 각 곤충을 잡으러 갈 때도 형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당연히 설에 만들어주는 연은 동네에서 형이 가장 잘 만들었고 날리기도 잘 달렸죠. 형은 어린 제 눈에 못하는 게 없는 만물 박사로 보였습니다. 뿐 아니라 형은 약한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못 사는 친구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는 정말 멋진 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급에서 쌀을 걷어 가장 못 사는 친구들 집에 가져다주는 자선 행사를 했었거든요. 형이 늘 반장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끌었는데 그날 학교 끝나고 쌀을 배달해줄 집은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가난도 그랬지만 엄마랑만 산다고 하여 담임 선생님이 절 지정했고 두 학급이 같이 움직이는 길에 형이 우리 집을 맡은 거죠. 형은 내게 미리 귀띔을 해주었고 저보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핫도그 같은 걸 사 먹고 있으면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갈 것 같아 2시쯤에 외숙모랑 나가 있으라고. 그럼 내가 사람이 없네 그냥 마당에다가 놓고 가자 그럴 테니까 친구들에게 그 집이 우리 집인 걸 내가 전혀 몰랐던 깊은 의미에서였습니다. 나는 형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형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봄이 왔습니다. 소년들은 산으로 가서 나무를 찍는 놀이를 즐기며 모자랗게 놀았고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며 도전을 받아들이는 남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뭇가지에 올라탄 3명의 소년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형이 그 위기를 맞닿기로 결정합니다. 형은 가지를 잡고 있는데 가지가 부러져 형인 형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형을 구하고자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알겠죠? 밑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다른 형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손을 놓으라고 외쳤어요. 둘 다 죽는다고요. 그 사이에 다른 용감하고 날씬한 형과 힘센 형들이 또 나무를 타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을 구해주려고요. 밑에 형 하나는 계속 외쳤습니다.
둘 다 죽으니까 너라도 살라고 손을 놓으라고요. 형의 눈을 봤어요. 형은 나의 눈을 마주쳤고 갑자기 웃더니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너도 죽는다고 이 손 놔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놓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이라도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형을 놓아버리고 나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라도 직감했기 때문이었고 여기서 같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지는 이제 거의 풀렸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타 올라온 날씬한 형이 팔을 내밀었고 우리 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올라온 형도 날씬한 형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4명은 한 덩이가 되어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동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른들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도 소방차를 놓고 사다리를 든 어른들 4명이 뛰어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4사람들은 모두 함께 살아왔어요. 그날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웃 동네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정말 멋있는 녀석들이라며 우리를 모든 이벤트에 초대해 칭찬을 받았죠. 형은 그 후로 제게 아무 말도 없었어요. 다만 고맙다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죠. 그 사건은 우리가 14살 때였어요. 형과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나는 빨리 취업해서 가정을 돕기 위해 지역 근처 전문대로 진학했죠. 대학을 다니는 동안 형과 나는 번갈아가며 입대하고 전역했어요. 방학 때 형이 집에 오면 어릴 적처럼 밤을 새우며 함께 지냈어요. 니들은 어떻게 함께 자나? 정말 쌍기똥 같군이라고 형이 말했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근처 대형 섬유공장 관리부로 취직했어요. 형은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에게 선물을 사주고 형 통장에 10만 원을 송금했어요. 형이 용돈으로 써라고 말했죠. 나에게는 형이 나와 같은 형제가 아니었으나 공부에 힘쓰는 형을 늘 응원하고 싶었어요. 다음은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용돈을 붙여주면서 형 통장에 20만 원씩 매달 넣었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왜 돈을 주고 싶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총무과로 입사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매우 어려웠을 때였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싶었고 모두 취업에 성공하고 부디 우리 부모님께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장 일에 지쳐가던 중 연애를 했어요. 그 여자는 나보다 1살 어리고 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그녀는 바람기질이 있었고 다른 연구소 직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학벌, 가정, 외모에서 밀렸던 나에게는 상처가 컸고 결국 37살까지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되어 버린 후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나도 싫어져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형이 오라고 하기도 했고 믿는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따로 방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거기는 원룸이어서 월세, 관리비, 밥 다 해 먹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나가겠죠. 혼자 살면 쉽지 않을 텐데 형이랑 같이 살면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형이 잘 챙겨줬어요. 형은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확실히 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챙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형은 항상 잘 챙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삶은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형이 소개시켜줘서 회사 거래업체의 관리부서로 취직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했고 5년을 함께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자본도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형인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더 멋있었습니다. 아직 3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그런 포부를 보여줬어요. 겁이 없는 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형을 도와줘야겠죠. 내가 태어나 사내에게서 이 정도는 해봐야겠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맨날 그 자리에서 못 먹어도 좋아하고 맨날 변해도 괜찮고 식형은 뭐. 무슨 자동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신감이 넘치는 파이팅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형은 늘 인복이 많아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 성과를 내고 안정을 찾았고 사업 1년 차 때 제게 이사를 갈래했어요. 아파트로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형, 일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이유로 인마 남자는 못 먹어도 좋고 자리에서 방석 자세를 고려한다는데 서울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집을 사줄 거야? 빚을 내도 사고 보자고 하더니 아파트를 구하는 게 있다고 해서. 네, 형은 조금 무모해 보였어요. 그래도 일어나든지 좌지우지인 형이니까 딸아가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했다요. 지방도시에서 여느 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은 작은 도시 마을에서 이것보다 더 굴뚝이 길게 생긴 그곳의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33평 아파트 18층에 입주해서 그곳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울렸어요. 우와, 나도 드디어 서울에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 형의 집이어도 혐한으로라도 해냈어요.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지난 후 형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놀랐지만 연애를 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알고 보니 거래처의 여직원과 열애 중이라고 해요. 그녀는 많이 어리다고 하는데 다 같이 회식하면서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장 역할을 맡아서 엄마와 여동생을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모두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돈을 벌어서 놓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애틋하고 불쌍한 이야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허리 수술비가 부족해서 회사 월급을 앞당겨 받으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수술비를 마련해서 과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후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러 가니 그녀가 갑자기 형을 때리며 울고 있었다고 해요. 난 참으로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희망이나 동정을 거부했다면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걸 내가 싫어할 텐데 말이죠.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쌍하게 여겨질 거라고요. 형부 씨가 이미 우리 형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 엄청 멋있게 생겼거든요. 또한 워낙 재미있고 웃기고 인간성도 좋아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남자로부터 받는 동정을 싫었겠지요. 그렇게 어린 여자의 마음을 알고 둘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전 형이 결혼을 함으로 독립해서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원룸 전세값 정도는 마련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나가지 못하게 막더군요. 너 지금은 내 밑에 있어서 서울살이가 우습지. 잠깐만 눈 감아도 코 베어가는 데가 서울이야. 무서운 줄 알라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을 확실히 모아서 장가갈 때까지 여기서 있어라고 했어요. 착한 형부도 절 붙잡았어요. 도련님 같이 살아요. 저희가 저한테 해주는 10분질이라도 그에게 갖고 싶어요. 그의 형제시잖아요. 제가 성심껏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 멋진 사촌형하고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보고 배울 점이 많았어요. 날이 갈수록 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동갑인데 형은 왜 그렇게 어른스러울까요? 결혼하자마자 처가를 자기 집안보다 더 위하며 몸 불편한 장모님과 몸 불편한 처제를 자기 동생처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장모님이 거부하셔서 인근에 빌라를 구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촌형은 어떤 행복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형수가 형의 복스러운 코를 찡그시고 누르는 것도 보이더군요. 그러나 형수의 마음은 형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형이 술을 많이 마시면 형수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형수가 형을 아끼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권리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형수는 형이 자신의 집에 자라도록 돌봄을 제공하며 부모님에게 잘해줬어요. 이들은 적금을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시부모님의 안도를 도왔어요. 마침내 고모부도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주 오셔서 그때마다 다른 아들 집이 아닌 형네 집에 부르신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편하게 내 집처럼 대접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호들갑 떨지 않고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저 밥상에 더 비린 생선이나 고기 하나만 조심스레 올리셨지만 전혀 다른 식구처럼 대하지 않게 해주셨죠. 이게 바로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부와 고모는 혹시 시골에 오시면 형네 집에 발걸음을 옮기시고요. 현관 키번호도 변하지 않아요. 집에 없을 때 시골 부모님 모셔오겠다면 자신들이 알아서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하시는데요. 고모는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자신들의 집인 듯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애야, 우리 왔니? 잘 지냈니? 라고 묻습니다. 고모는 우리 형수를 기특하게 여긴다. 사촌동생까지 포옹하며 보살펴주는 모습이랑 비교해도 친동생도 그렇게 품어주진 않을 테지만 형수가 더 어떻게 훌륭한지요. 형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하고 형수를 존중하고 계시니 형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야, 내 친구들도 이야기했더라. 형수가 천연기념물이래. 그처럼 시어머니가 제게 자랑하시기도 했답니다. 형도 형수를 향한 노력이 보이며 형수는 형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둘은 정말 예쁜 부부라서 가끔은 질투 때문에 아이의 눈치가 싫어서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형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한 집에서 소음 없이 행복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형수가 준비해주는 도시락과 과일 관리로 조금씩 아껴서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돈을 쓰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깨달았으니 내 말을 들어요. 소비하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꿈 같은 나날들은 사촌형이 결혼한 지 3년째 깨졌습니다. 사촌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돈의 고통을 달랠 수 있어서 다행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가운데 차라리 형이 떠난 건 어떤 면으로는 잘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형의 장례가 치러지자마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방에서 마구마구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빚쟁이였었죠. 이전부터 결혼 전까지 빚이 점점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형은 그동안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 그의 무모한 사업 확장도 그것과 같이 반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형은 이미 50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생각이네요. 형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형은 혼자서 그 고민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빚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남길 향수는 문제였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고 죽으면 다시 만나겠지만 그 형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남편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형제보다 향수가 12살 어린이라서 그런 말씀 하실 만합니다. 정말 형수 오는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눈뜨고 볼 수 없다고요. 고모부와 고모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형수는 차려진 빈소에서 울다가 깨달을 반복하다가 결국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더니 응급실에서 산부인과에 진료 요청을 했고 형수는 임신 6주째 접어들었던 거예요. 형수가 워낙에 조금 둔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 어려 건강해서 그랬던 건가 전혀 기미를 몰랐나 봐요. 형수 자신도 그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향수 어머니가 입원실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기를 낳지 말라고요.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제 생각 또한 같았고 고모 생각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이 뱃속의 아이는 내 것이고 그 일 거예요. 그 이의 분신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앞으로 나 못 볼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부께서 아무리 굳건한 표정으로 버티셨다 하나 노인들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는 쓰러지시고 고모부도 반나절 나간 정신이 되셨습니다. 이야기는 고모 댁을 들락이며 보살펴드리는 이웃들과 우리 엄마였습니다.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재산을 전부 판로서 두 분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누님들은 이미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밝힌 고모의 의사대로 깨끗하게 요양원에 보내주면 된다는데 자식들은 고향에 깨끗하게 놓겠다고 했던 생애 둘이 없던 형과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형에게 대접을 받은 채로 산다거나 형 모시기 문제로 들락거리는 대몸소울이 바빠서 어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에게 부족한 책임감을 느꼈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형의 유복자 융지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크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현역으로 일했을 경우 엄마만큼 힘들어했습니다. 5일마다 쑤어서 판매할 정도로 집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가물가물 몸이 연약하신 분이 그 사업을 매우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죠.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니 엄마의 얼굴이 불가사의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엄마는 고요했습니다. 같이 진로를 선택한 우리 형은 나보다 5달 전에 전역을 했었고 형이 알려주길 엄마의 간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체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었고 누가 기증자인지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니 형이 직접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몸의 이원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다른 생각을 버리고 형의 외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은 몸을 잘 다루고 체력 단련과 권투를 고1부터 했으니 정말 안 돼. 여긴 마음껏 참상할 수 있는 체형인 거야. 비용, 수술 일정 가능성, 기증자 지원 관리 등 몇몇하고 다 형이 다 친절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부탁받고 바로 수술비까지 준비해서 배에 지방이 많으면? 복강경이 어려운데 형은 헬스로 다져진 몸이었고 간 크기가 최소 600g이 넘는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작은 절개 부위로 꺼내기가 어려우니까요. 형은 생체간 이식에 최적화된 자신의 몸을 만족해하며 우리 엄마에게 간 이식을 해주었던 거예요. 전 울며 형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은혜 절대 안 잊어. 너 내가 9년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 내 목숨 구해준 얘 절대 나도 안 잊겠다고 했던 거 이마직해서 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전생에 형과 전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전 우리 엄마를 살려준 사촌 형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 없고 이제나마 제가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은 나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문대 졸업이었으니까요. 전 형수와 형이 아기 그리고 형수의 친정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책임져야 했던 형수 친정을 제가 맡았다고 끊어낼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지금 슬픔에 몸을 겨눕기도 힘든 지경인데 형수 보고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더군요. 저 37살 형수는 25살인데 어린 형수에게 형수도 이제 살 길 찾으세요. 취직하세요. 물어보니 형이 직접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몸의 이원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다른 생각을 버리고 형의 외모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은 몸을 잘 다루고 체력 단련과 권투를 고1부터 했으니 정말 안 돼. 여긴 마음껏 참상할 수 있는 체형인 거야. 비용, 수술 일정 가능성, 기증자 지원 관리 등 몇몇하고 다 형이 다 친절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부탁받고 바로 수술비까지 준비해서 배에 지방이 많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향 친구가 서울에서 건물 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전문대 건축 설계학과를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부유하셔서 부모님이 사업을 키우시고 작은 사무실을 서울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도와주자고 했는데 현장 책임자에게 좀 부탁해주라고 했어요. 친구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친구를 따라가서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친구가 소주를 따라주면서 친구의 진정성을 느꼈는데 아직도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신중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형이 나이 많은 날 도와주셔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다고 느끼는 마음은 마음대로. 고달픈 상황에서 벽돌을 들고 날아다니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활비를 몇 달만 더 주고 그만둘까? 혹은 6개월이면 충분한가?
1년을 더 도와준 후 가면 하늘에 있는 향도 무심히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며 나는 이제 나이 40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는 고향 어머니의 압박도 꽤 심했었죠. 형이 갑자기 떠나는 것을 보고도 그래? 너도 앞으로 신경 써야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난 손자도 볼 수 있고 죽을 만큼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구들이 다 결혼했고 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 모든 것들이 머리를 압박하고 너무 많은 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은 쭉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었어.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었지. 벽돌을 들고 올라가던 중 발이 빠지자 다리가 부러졌어. 내 잘못도 분명히 있었지만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어. 다행히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병원에서 2개월을 보내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 작은 빌라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고향에선 난리도 났어. 조상묘를 잘 지켜서 자손들이 행복할 거라는데 하나도 모르는 초상별을 잘못 써서 자식들이 고민하는 게 미안했어요. 죽어나가네 아유 짧고 하시며 오시더래요 고향에서 어쩌건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전체 문제만도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저의 고독하고 기나긴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한참 꽃 피고 가정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다 재미나게 살 나이에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 할아버지가 찾아올만 하죠. 세상에 내리쬐는 햇살도 꼴보기 싫고 햇살도 바람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잘 놀리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꼴에 형수의 형수 가족까지 챙긴다고 설치더니 골 좋다 제가 다치고 나서 한 달 후 형수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립에 힘이 있었던 형수는 다시 취직을 한 거예요.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예전에 일하던 총무부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출산을 해야 하고 2달 후부터는 배도 부를 텐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상관없으니 나와서 일만 제대로 해달라고 하더래요. 우리 형수가 똑순이 기질이 있었으니까 일은 잘했겠죠. 형수는 그동안에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날라주던 일을 자기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형수는 형이 떠나고 난 후 제가 따로 나오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가 날라주었거든요. 조상묘를 잘 지켜서 자손들이 행복할 거라는데 하나도 모르는 초상별을 잘못 써서 자식들이 고민하는 게 미안했어요. 우울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찾던 22세의 소녀가 즐겁고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마치 도착한 곳이 아름다운 푸른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혼자 사는 그녀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산들바람 같은 파랑새는 즐거움과 신비로움을 함께 전달해주며 그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녀가 눈앞에 선 큰 별빛 같은 온기에 마음이 설레는 느낌을 받으며 마치 전기가 전해지듯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짐작합니다. 흐르는 것을 알았지만 놀라서 그 스위치를 빠르게 끄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나가면서 가져온 천압을 식탁 위에 올리고 집을 살짝 훑어보니 걸레를 찾아들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걸레를 씻어들고 다시 들어와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청소를 하면 방을 청소하면서 엉덩이를 비켜주거나 살짝 올려야지 그렇게 계속 누워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의 주 2일 만남이 시작된 후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커튼을 열고 매일 샤워하게 되었고 그녀가 오는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난 미쳤나봐. 15살 어린 소녀한테 이 녀석아, 넌 37살이고 사돈 처녀는 22살인데. 너무 신난다. 몰래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요. 한국에서 격사돈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함께 삽시다. 떡을 만들 생각은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맛있어요. 이루기 어려운 꿈을 꾸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총각이 아니야. 불편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면 돼. 나는 그녀를 부양할 돈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화장에 관심을 가져요. 그녀는 봄이 오니까 치마를 입기 시작했다. 봄이니까 여자들은 화장을 더 하고 치마도 입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이해했지만 더 꾸미니까 그녀가 더 예뻐 보였고 설레였다. 설레면서도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었다. 10살 차이라도 꿈을 꾸고 싶었다. 뭐, 조카뻘이니까 포기해야겠지. 그래서 언젠가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특별히 다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낯가림했지만 더 무뚝뚝해지기 시작했다.
정을 떼자 독하게 마음먹었다. 외모도 성격도 좋으니까 누구든 쉽게 사로잡을 것 같고 나이 많아 욕심부리기에는 너무 꽃 같은 그녀라서 포기해야겠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는데 상대가 남자 같다 느꼈고 금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약속을 했다. 애인이 생긴 건가 싶어서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었고 그녀가 통화를 끊는 즉시 다음 반찬은 토요일로 차근차근 미뤘다. 갑자기 금요일을 멘션해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날씨 바깥 쌍철새 주파수에는 고시결이랑 일요일까지 가져다 주실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토요일에는 전날 데이트 약속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만나는 사이듯 금요일에 가져다 주세요. 그녀가 데이트 약속이 있다고 말했을 때 갑자기 사돈의 공주의 얼굴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갑자기 희망만이 눈에 보이면서 다시 더 치고 나왔습니다. 내가 같이 영화를 보려고 했어도 신경 쓰지 않도록 하세요. 금요일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려요. 꼭 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해봐요. 요즘에 남자는 왜 그렇게 화장을 해서 미니스커트에 입고 다니나요? 여자한테 야함인데 남자는 싫어해요. 아, 그저 기생으로 나가려는 것인가요? 바삭바삭한 말을 약간 하니 그녀가 갑자기 주저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언니하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이후 형수는 형 앞에서 온 다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나 앞에서 오며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절 좋아한다는 것을 그녀의 운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생애의 봄날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첫 연애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해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힘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절 도둑놈이라고 욕하셨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어요. 고향에선 자기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15살 어린 색시를 얻은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15살 어린 색시는 아무나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지능력이 있고 또 매력도 있는 사람들이 꽤 차는 거지.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연애 사실을 눈치챈 형수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준비와 미래의 계획을 짰습니다.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제게 해다 준 반찬 맛을 보니 아내의 음식 솜씨는 보통은 넘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달고 짭짤한 반찬을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만 있고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요리해보는 게 취미였다고 하더군요. 주로 떡볶이, 김밥, 마탕, 튀김 이런 걸 좋아해서 자주 해먹었는데 하다 보니 사 먹는 것보다 자기 것이 더 맛있어서 집에서만 먹었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게 기억이 나서 그쪽으로 필이 꽂히는 겁니다. 여보, 떡볶이하고 김밥, 순대 같은 분식 메뉴들을 전골처럼 세트 메뉴로 내놓는 걸로. 작은 식당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욕심부리지 말자고 그냥 우리 부부와 시골 어머니, 장모님과 함께 먹고만 사면 돼. 아내는 자신이 있다며 대번에 큰 소리를 치지만 조금 우스갯짓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꿈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각자 나름대로의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몇 년간 집에서 간식을 해먹으면서 스스로 꾸밈으로써 탄생한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 아이디어로 성공할 거라 꿈을 꾸며 고민했었죠.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올려놓는 솥이 있죠. 그 솥뚜껑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갑자기 솥뚜껑을 찾아주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궁금했더니 떡볶이 양념을 해서 기름에 묻히고 솥뚜껑 위에 지져서 내놓는 새로운 떡볶이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이 떡볶이는 매우 맛있었고 처음에는 6평 크기의 가게에 테이블 10개 정도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솥뚜껑 떡볶이가 인근 지역에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찾는 사람들은 인근 초등학교부터 여자 대학까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업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재료가 없어 못 파는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3달 만에 아기를 낳고 몸조리 다 마친 형수까지 붙고 향수의 친정엄마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도 고용하며 개업한 지 2년 만에 옆에 문방구 자리까지 서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장사한 지 4년 만에 연간 매출 순이익이 20억 원에 이르는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제 부인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떡볶이 사업으로 재벌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도 도전해 봐야겠다. 저는 한번 우리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연간 매출 순이익이 20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우리 현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된 사촌형과 나의 인연은 서로에게 피해가고 어렵거나 위험한 순간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의지해왔습니다. 형수의 가정을 보면 형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형이 떠난 자리를 형의 처제가 채워서 저희 셋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급발진할까요? 그런 깨달음이 절실하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저는 더는 욕심이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너무 뛰어나서 겁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냥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사는 수준으로 돈을 벌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도움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저희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